그날 밤 며느리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던 그 순간까지 나는 정말 긴 싸움을 해야만 했어요. 내용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가득할 거예요. 찬바람이 살갗을 스치던 그 겨울날, 나는 부엌에서 김치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리는 걸 들으며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속이 답답한 적이 또 있었나 싶더라고요. 갓 지은 보리밥에서 올라오는 고소한 냄새도 오늘따라 코끝에 와닿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 또 뭐 하셨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현관문 열리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벌써 부엌 입구에 서 있더라고요. 검정색 패딩 지퍼를 올리다 말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함께 들어와 목덜미를 스쳤는데 그 서늘함보다도 며느리 시선이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응, 별거 안 했어. 그냥 설거지하고 빨래 널고. 아, 그러셨구나. 그 말투가 참 이상했어요. 마치 내 대답에서 뭔가 틀린 걸 찾으려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열어 물병을 꺼내면서도 계속 내 쪽을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냉장고에서 나오는 하얀 찬 기운이 부엌을 감쌌는데 그 차가운 공기만큼이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평생을 이 집에서 살면서 아들 키우고 며느리 맞이하고 손주까지 키워줬는데요. 아들이 어릴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주고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하고 며느리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도 어색해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손주들이 태어나서는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는 것도 다 제가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마치 내가 이 집에 얹혀 사는 남처럼 대하는 게 느껴졌어요.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파왔지요. 며느리가 물을 마시면서도 눈은 계속 부엌 이곳저곳을 살피더라고요. 싱크대 위, 찬장 손잡이, 심지어 쓰레기통 뚜껑까지 뭔가를 찾는 듯한 그 시선이 마치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줬어요. 손에 든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 아침에 통장 어디 갖다 놓으셨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평상시보다 한 톤 높은 목소리였는데 귀에 거슬리게 날카로웠어요. 통장, 응, 평소처럼 방 서랍에 넣어뒀는데. 내 대답을 듣고 나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납득이 안 간다는 듯 입술을 삐쭉 내밀더라고요. 며느리 얼굴에 스쳐 지나간 그 미묘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확인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듯한 그런 모습이었지요. 눈동자가 이리저리 굴러가면서 뭔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등골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면서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물병을 냉장고에 도로 넣고는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한 번 더 뒤돌아서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정말 서늘했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다고 할까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혼자 남은 부엌에서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입맛이 뚝 떨어졌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 보였어요. 이상하게도 그 회색빛 하늘이 내 마음과 똑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였나 봐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등골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한 게요. 68년을 살면서 쌓인 여자의 육감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곧 큰일이 생길 거라고 말이에요. 그 이상한 느낌은 며칠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짙어져만 갔지요. 마치 안개가 점점 짙게 깔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집안 분위기 자체가 변했다고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햇살이 거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마루를 금빛으로 물들이곤 했는데 요즘은 그 햇살조차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특히 내 방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아침에 화장대 거울을 보면 화장품들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립스틱이 왼쪽에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다거나 크림통이 뒤쪽으로 밀려 있다거나 처음에는 내가 깜빡하고 다른 곳에 놓았나 싶었는데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책상 위였어요. 내가 평소에 쓰던 수첩이나 안경, 심지어 컵까지도 조금씩 위치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수첩은 항상 책상 오른쪽 모서리에 놓아두는 버릇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 가운데쯤에 있더라고요. 안경도 안경집에 넣어뒀는데 밖에 나와 있고 이런 일이 일주일째 계속되니까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이 와서 만진 건가 싶어서 며느리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요즘 아이들이 내 방에 들어와 놀았니? 그런데 며느리 대답이 또 이상했어요. 잠깐 당황하는 듯 하더니 금세 표정을 바꾸면서 말했어요. 아이들은 어머니 방에 안 들어가는데요? 혹시 뭔가 없어졌어요? 그 말투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팍 왔어요. 왜 아이들이 내 방에 안 들어간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지, 왜 갑자기 뭔가 없어졌냐고 되묻는지, 마치 미리 준비된 대답 같았어요. 부엌에서도 이상한 일이 계속됐어요. 내가 설탕통을 선반 맨 왼쪽에 놓아두는 습관이 있는데 자꾸 가운데나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는 거예요. 밥그릇도 마찬가지였고요. 찬장문을 열 때마다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내가 없는 사이에 이것저것 만져보고 간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내가 평소에 잠들기 전에 마시는 꿀차를 우려서 방에 가져왔는데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 놓아두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5분도 안 걸렸는데 돌아와 보니 컵이 탁자 반대편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내 물건들을 만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누구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요. 증거도 없고 뭔가 확실한 것도 없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혹시 정말로 누군가가 내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뭘 하는지, 어디에 뭘 두는지, 언제 외출하는지, 모든 걸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지만 그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 집 안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부엌 찬장 위쪽 모서리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아주 작은 검은 점 같은 게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았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에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그게 바로 그거였어요. 작은 카메라였던 거예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의자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또 있었나 싶더라고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카메라를 발견한 후부터는 온 집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내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게 다 보여지고 있다는 생각에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옷 갈아입는 것도, 심지어 혼잣말하는 것까지도 다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그날부터 나는 탐정이 된 기분으로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찬장 뒤쪽, 액자 뒤편, 화분 사이, 책꽂이 틈새까지. 손가락 끝이 까칠까칠해질 때까지 이곳저곳을 더듬어 봤어요. 그리고 정말로 더 찾았어요. 내 방 벽시계 뒤쪽에도 하나, 거실 TV 옆 장식품 뒤에도 하나. 총 3개나 되더라고요.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내 손자 손녀들이 뛰어노는 거실에도, 내가 매일 기도하는 방에도 내 모든 사생활이 낱낱이 찍히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동물원 우리 안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모습을 찍혔는지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였어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 집 안 물건들을 자꾸 다른 데 놓으시더라고. 아들이 퇴근해서 저녁 먹을 때 며느리가 슬쩍 꺼낸 말이었어요. 나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는데 아들 대답이 또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래, 나이 드시면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정도가 아니야. 뭔가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많아졌어. 그때부터 며느리의 본격적인 모함이 시작됐어요. 며칠 뒤에는 더 심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집 안돈을 함부로 쓰시는 것 같아. 오늘도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거든.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언제 남의 돈을 함부로 썼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하지만 부엌에서 듣고 있던 나는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지 못했어요. 뭔가 더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좀 지켜봐야겠어. 어머니 행동을 말이야. 그날 밤 나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도록 울었어요. 내가 평생 이 집을 위해, 가족을 위해 바쳐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아들이 감기 걸렸을 때 밤새 간병하던 일,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산후조리 해주던 일, 손주들. 기저귀 빨아주고 분유 먹여주던 일들이 모두 헛된 일이 된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모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일주일 뒤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나를 의심하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우리 집 비상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가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소리부터 뭔가 따지듯이 날이 서 있었어요. 비상금. 나는 모르는데 왜 그러니? 없어진 것 같아서요. 분명히 서랍에 넣어둔 봉투가 없어졌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며느리의 시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범인을 바라보는 눈빛이었거든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럼 다른 데 찾아봐라. 내가 건드릴 리가 없잖아. 그러게요, 이상해요.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이후로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나를 의심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서슴없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니를 좀 지켜봐. 요즘 이상한 행동이 너무 많아. 엄마가 뭘 이상하게 해? 돈 관련해서. 그리고 물건들도 자꾸 없어져. 아들도 처음에는 설마 그럴까 하더니 며느리가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점점 의심하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나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따뜻했던 시선이 차가워지고 뭔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혹시 요즘 뭔가 필요한 거 있으세요?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몰래 가져가는 게 아니냐는 뜻이었거든요. 필요한 거. 없어, 왜 그러니? 아, 그냥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라고요. 하지만 아들 말투에서 이미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내 새끼가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다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며느리는 그런 분위기를 즐기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나를 의심하게 만든 것에 만족하는 듯 보였어요. 심지어 손주들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한테 중요한 거 맡기지 마. 요즘 깜빡깜빡하셔. 5살, 7살짜리 손주들이 그 말을 듣고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가슴을 찔렀어요.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할머니를 그런 눈으로 보는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서 나는 완전히 이 집에서 고립됐어요. 아들은 나를 피하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대놓고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손주들마저도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밤마다 혼자 방에 앉아서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면서 말이에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늙고 초라한 할머니만 보였어요. 이런 내가 정말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인가 싶어서 더 슬펐어요. 하지만 그 모든 슬픔과 억울함 속에서도 한 가지만은 확실했어요. 나는 분명히 억울하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며느리가 있다는 것. 그 카메라들이 바로 증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할지, 누가 내 편이 되어줄지는 막막했어요.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건가 하는 마음이 불끈 솟아올랐어요. 68년을 살아온 내가 이런 치졸한 수법에 무너질 수는 없다는 오기가 생겼거든요. 그날 밤부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동네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이웃집 박씨 아줌마 아들이었어요.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을 드나들며 자란 아이였거든요. 내가 직접 키워준 거나 다름없는 아이라서 이 아이만큼은 내 말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오후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서 박 아줌마 집으로 갔어요. 계단을 오르는 내 발걸음이 떨렸지만 동시에 뭔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희망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 끝까지 떨리더라고요. 진수야, 아줌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30대 중반이 된 진수를 보니 예전 꼬마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다행히 진수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카메라 이야기를 할 때는 얼굴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아줌마,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예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고요. 진수의 말을 듣고 나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진수는 내게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했어요. 카메라의 위치와 설치 날짜, 그리고 며느리가 나에게 하는 말들을 다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나는 진짜 탐정이 됐어요. 작은 공책을 하나 사서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언제 집에 왔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카메라를 발견한 날짜와 위치까지 꼼꼼히 적었어요.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써내려갔지요. 며칠 뒤부터는 더 대담한 계획을 실행했어요. 며느리가 나를 비방하는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휴대폰에는 녹음 기능이 있다는 걸 손주한테 배웠거든요. 처음에는 버튼 누르는 것도 서툴렀지만 몇 번 연습하니 익숙해졌어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면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부엌에서 몰래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지요. 응. 시어머니가 진짜 이상해졌어. 요즘 돈도 함부로 쓰시고, 물건도 막 가져다 쓰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어요. 하지만 꾹 참고 계속 녹음했어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아니야. 우리가 조심해야지.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설치한 거야.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거였어요. 며느리가 직접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말하는 걸 녹음한 거예요. 가슴이 쿵쾅거려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통쾌함도 느껴졌어요. 그 뒤로 며칠 더 증거를 모았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나를 험담하는 것도 녹음했고 카메라들의 사진도 몰래 찍어뒀어요. 진수가 알려준 대로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해뒀고요. 한 주 정도 지난 후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어요. 아들이 퇴근해서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며느리가 또 나를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좀 말해봐요. 요즘 정말 심각해요. 아들이 무슨 말인지 묻자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를 비난했어요. 그 순간을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휴대폰을 꺼냈지요. 잠깐만!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분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침착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며느리와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휴대폰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진짜 이상해졌어. 요즘 돈도 함부로 쓰시고, 그 소리를 듣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들은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깜빡거렸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설치한 거야라는 며느리 목소리가 나오자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뭐야?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며느리는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여보, 이거는 나는 침착하게 다음 증거를 보여줬어요. 카메라들 사진과 설치 위치, 날짜가 적힌 공책을 꺼낸 거예요. 그리고 진수에게 받은 법적 조언 내용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 모든 게 며느리가 한 일이다.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 순간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무슨 변명이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더 구차해 보일 뿐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도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68년을 살면서 느껴본 가장 큰 카타르시스를 경험했어요. 억울함이 한순간에 해소되면서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동시에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들었지만 우선은 내가 이겼다는 뿌듯함이 더 컸어요. 그날 밤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예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아들이 내 손을 붙잡고 용서를 빌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말했지요. 이제 진짜 가족답게 살아보자.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지난 한 달간의 고통도, 억울함도, 그리고 용서도 말이에요.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속 흐느끼고 있었고, 아들은 내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후로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내 안부를 물어보고 밥 먹을 때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카메라들은 당연히 모두 제거했어요. 아들이 직접 나서서 하나하나 떼어내면서 며느리에게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단단히 다짐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내 아들이 아직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헷갈렸을 뿐이지 본래 마음은 착했거든요.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했던 거짓말들도 모두 바로잡혔어요. 내가 돈을 함부로 쓴다느니 물건을 가져간다느니 했던 말들을 모두 취소하고 사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도 나쁜 아이는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냥 순간의 실수였을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손주들도 점점 다시 나와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할머니를 조심스러워했지만 며느리가 할머니는 좋은 분이라고 다시 말해주면서 예전처럼 내 품에 안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잊어지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아들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깨달았는지 평소보다 훨씬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챙겨주려고 노력했어요. 퇴근하면 제일 먼저 내 방에 와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보러 다니고 산책도 했어요. 무엇보다 내 마음이 가장 편해진 건 더 이상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갈 때도 방에서 쉴 때도 혼잣말을 할 때도 자유로워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위축되어 살았는지 그때서야 알 수 있었어요. 진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요. 그 아이가 없었다면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진수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말해줬어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말이에요. 며느리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됐어요. 요즘 들어서는 가끔 며느리가 내게 고민 상담을 하기도 해요. 육아 때문에 힘들 때나 아들과 다툰 일이 있을 때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곤 하지요. 그럴 때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주면 고맙다며 고개를 숙여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한 달은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됐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깨달았으니까요.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평생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지금은 매일이 평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주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며느리와 시장도 보러 가고 아들과는 저녁마다 하루 이야기를 나눠요. 이게 바로 내가 꿈꿔온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날의 억울함은 이제 모두 사라졌어요. 대신 내 손으로 직접 억울함을 푼 통쾌함만 남았어요. 68세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몰랐지만 덕분에 인생이 더 의미 있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